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같은 사건이요. 무상보육 줄이면은 해결되는 걸까요? 만 0세에서 2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엄마라면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서 발달을 위해서는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과도한 일반화가 아닐까요? 이 전업주부 엄마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모두 과도한 건 아니잖아요. 보통 해외 직접 구매, 직구는 엄마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내 주요 카드사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지난 1년 동안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직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마 물건 단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옷이나 가방 같은 좀 작은 물품을 사는 반면에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더 단가가 비싼 전자제품 구매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바일로도 책 많이 사시나요? 온라인 서점 업체들이 분석을 했더니요. 작년에 모바일을 이용해서 책을 많이 산 연령대 30대였다고 하고요. 성별로는 여성이 73%나 차지했습니다. 아마도 이건 제 짐작인데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쁜 3040 엄마들이 출퇴근할 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모바일로 책 쇼핑을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엄마입니다. 네, 저희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근무 시간에 혹시 SNS들 하시나요? 가끔씩은 하시기도 할 텐데 우체국에서요. 노조집행부 3명이 근무 시간 중에 네이버 밴드에 글을 올렸다가 이 이유로 대기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방으로 출근하라 지시를 받고 다른 조합원들과는 일체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좀 과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연말정산 후폭풍 가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증세 논란에서 이제는 복지 축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워낙 이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선변적인 복지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좀 엉뚱한 곳으로 이 초점이 가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 시장은 모처럼 전략 후강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이 1935.68, 마이너스 0.41포인트로 끝났는데요. 아침보다는 상당히 올라서서 끝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플러스 1.03포인트, 590.34를 회복하면서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거래소 대형주들은 좀 흐르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코스닥 종목군들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외국인들은 거래소와 코스닥 양측에서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좀 많이 약세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르긴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주말이죠. 이제 그리스에서 시리자장 네. 구제국민 재협상을 천명한 시리자장이 이제 압승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글로벌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금융시장 자체가. 네. 그 영향을 우리나라 대형시장 좀 받은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또 지난주부터 서서히 이제 기업들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쪽 관련돼가지고 자동차 관련된 쪽이 실적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아차가 2011년 이래 사상 최저가까지 빠지면서 현대차, 기아차 다 빠진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거래 종목군들을 흔들어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좀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었나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쪽이죠. 화장품 관련주들입니다. 계속 오르나 봐요. 네,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설날이 있죠. 중국 사람들은 이제 춘제라고 하는데 예. 중국 최대명 춘제를 앞두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좀 많이 팔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지만 코스닥 같은 종목군은 사상 최고치까지 갈아치웠다가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지난주에 가장 강했던 게 이제 무선 충전 관련주 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쪽도 오늘은 조금 밀리면서 끝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색이라면 거래 쪽에서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타이젠
를 탑재한 휴대폰을 팔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겟1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인도 시장에서 10일 만에 5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마지막에 플러스 3,000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끝났고요. 마찬가지로 삼성 SDI가 이틀 연속, 이와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틀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20만 주가 넘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6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끝나는 모습을 보여서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은 뭐 그리스 문제 때문에 시장이 약간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미 실효당 총수죠. 총수 자체 얘기하기를 구제구명에 대한 재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스크래치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28일 날 현지 시간입니다. 28일에 있을 미국의 FOMC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FOMC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자체가 상당히 도비시한, 그러니까 좀 비둘기파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고는 있기는 하지만, 요새 요 근래 들어가지고 유가가 급락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주요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들, 네. 그것도 ECB가 또 지난주에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30일 날 있을 미국의 그 4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 발표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과연 미국 GDP가 얼마만큼 둔화가 됐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자체도 글로벌리하게는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그냥 좀 지켜봐야지 된다는 결론이네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 봐가지고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사실 우리는 3,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4, 4분기 초쯤 그러니까 뭐 네. 10월 말 11월이 가장 안 좋았을 때거든요. 그걸 넘어온 상태고 4, 4분기는 생각보다는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네. 마음에 들게끔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어떤 이런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치고 나가는 종목군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많은 편이라고요? 거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이제 그 지불 예. 결제에서 뭐 현금으로도 하고 또 예. 뭐 신용카드로도 하고 계좌이체도 여러 가지 이제 이 결제 수단들이 있는데요. 이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우리나라가 거의 이 주요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은행이 작년에 설문조사한 건데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50.6%고요. 네. 뭐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하는 비중이 19.6%, 현금으로 지불하는 비중이 17%, 그다음에 계좌이체로 하는 방법이 12.4% 이렇게 나왔는데 예.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50.6%니까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나라가 캐나다가 41%고요. 네. 미국은 28%밖에 안 됐고 프랑스는 3%, 네덜란드는 4%, 오스트리아 5%, 독일 7%, 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들은 되게 뭐 체크카드 같은 것들을 쓰는 모양이죠? 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요.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건수 기준으로 봐도 이용 건수 중에 우리나라가 34%가 신용카드고요. 네. 미국이 19%, 캐나다 19%, 호주 9%.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용카드가 그만큼 널리 보급이 돼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이 신용카드에 대한 쏠림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가치 판단도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사실은 신용카드라는 게 이제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빚 아닙니까? 네. 빚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사실은 처음에는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이제 현금 거래 같은 경우는 과거에 현금 영수증제도 도입 이전에는 이게 이제 그 탈세를 소득이 노출이 안 되니까요. 네. 탈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용카드 도입을 굉장히 정부가 육성을 했었고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공제 제도까지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게 이제 카드 대란 이후에 신용카드 이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외상으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정부의 정책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현금으로 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거는 이제 건전성 차원에서 과표라기보다는 가계 건전성 차원에서 요즘은 오히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거래나 체크카드를 유도하는 형태인데 네. 어찌되었든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게 뭐 정책의 산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라든가 인프라의 산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신용카드의 쏠림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근데 과거보다는 조금 합리화된 게요. 예. 평균 보유 장수가 지금 1.9장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휴명카드 없이 거의 그냥 실용적으로 쓰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쓰는 장수는 1.6장 정도고요. 체크 직불카드는 1.7장. 그러니까 그만큼 널리 체크카드가 보급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연말정산할 때 이 카드 사용료가 잘못 기재가 돼서 지금 오류가 크잖아요. 이번에 사실 연말정산이 이것저것 파동이 많았죠. 네.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 제도 설계를 너무 좀 느슨하게 하는 바람에 생각지도 않은 역풍을 맞아서 여러 가지 지금 결국 소급입법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부가 극약 처방을 내놓기까지 했는데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겠습니다만 이번에 굉장히 좀 환급액이 적다는 거 말고도 네. 이것만으로도 짜증이 나는데 굉장히 짜증스럽게 하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기재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저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는데 네. 작년보다 뭐 기재하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거기다가 몇몇 카드사들이 이 국세청의 이용자 카드 사용 정보를 잘못 보내주는 바람에 예. 저희 직장 동료들 중에도 몇 명은 상당수는 다시 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굉장히 아무튼 예. 이것저것 짜증이 나는 연말정산이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얼마 전에 BC카드에서 이 대중교통 사용액을 제대로 집계를 안 하고 하는 바람에 한번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네. 이번에 이게 삼성카드하고 하나카드에서도 또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잘못 제공을 해서 이제 누락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똑같은 건가요? 네, 비슷한 겁니다. 예. BC카드 사태 이후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각 카드사들한테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라라고 했더니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사용액은 지금 별도로 이제 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100만 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분류를 할 때도 따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 사용액을 그냥 일반 사용액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삼성카드는 48만 명 174억 원. 내 대중교통 이용액이 누락이 돼버렸고요. 이거 이제 일반 사용액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네. 하나카드 같은 경우는 52만 명 172억 원. 내 또 이 이용액이 누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에서 이걸 폰세이브 서비스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예. 폰 바꿀 때 저도 했었어요. 예. 통신 단말기를 이제 포인트로 연계해서 구매한 네. 건데 많이들 하시죠. 예, 이것도 이제 연계가 안 돼가지고 국세청에 통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또 누락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네. 연말정산은 참 직장인들이 불편하고 예. 짜증스럽게 하는 대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또 작년에 카드사들 정보 유출됐던 악몽이 예. 자연스럽게 상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도 그렇고요. 네. 카드 문제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일수록 굉장히 이 작은 부분, 미세한 부분까지도 빈틈없게 설계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누락이 되고 불편함이 초래가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높은 국민들의 이 스트레스 지수를 더 높이는 네.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부는 어쨌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는 확실하게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계와 손을 잡고 좀 팀으로 경제를 살려보겠다 이렇게 예. 액션을 하는 것 같네요. 오늘 최경환 부총리하고 박용만 대한상임회장하고 이게 상임회장단이 오전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에 정부와 재계가 좀 한번 이제 올인을 해보자. 네. 그런 취지로 지금이야말로 경제 도약의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이고 그래서 적극 협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정부는 예상했던 대로 고용하고 투자 활성화에 좀 앞장서 달라. 그리고 기업은 그거에 화답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팀 플레이를 한번 꾸려가 보자.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글쎄요.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문제겠죠, 항상. 그렇죠. 네. 예. 지금
물론 정부와 재계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걸로 좀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녹록치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나 고용을 늘려달라라는 주문은 확실하게 오늘도 한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한 재계의 화답이 있었나요? 뭐 같이 노력하자라는 정도입니다. 그냥 네 했군요. 예, 같이 노력하자는 예. 정도인데 글쎄요, 지금 뭐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고용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갈수록 대기업들의 이 고용은 제자리 걸음 내지는 축소가 되는 형태고 정부는 자꾸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네.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단기적으로 성과가 내기 어렵고 참 어쨌든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일자리가 좀 늘어야 되는데 사실은 투자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한다고 해서 투자만큼 꼭 그 고용이 창출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그렇죠. 경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무튼 이 일자리를 늘리는데 총력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가 묘방인지 답답한 게 현실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가스비 잡는 파비앙입니다. 꿰뚜라미를 몰랐을 땐 외국 사람이라고 가스비 바가지 씌우는 줄 알았다니까요. 파비앙!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은 귀뚜라미로 가스를 잡는다고 알려줬잖아! 아하! 네 번 데워잡고 거꾸로 데워잡고 꿰뚜라미! 우린 꿰뚜라미와 산다! 예,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근무 시간에 SNS를 한다. 뭐 잘하는 일은 아니죠. 근데 이걸 한다고 해서 대기 발령까지 받을 사안인가? 여기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근데 최근 우체국에서요. 노조 집행부 3명에 대해서 근무 시간 중에 네이버에서 하는 밴드 서비스에다가 글을 올렸다. 이 이유로요. 한 달 동안 대기 발령을 냈고요. 또 대기 발령만 낸 것이면 괜찮은데 독방에다가 말하자면 가둬놓고 CCTV로 움직임까지도 관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감금에 가까운 것 같은데 결국 노조 활동을 열심히 독려하고 또 그 홍보하려는 그런 글을 올렸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결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부에서 이 우체국 SNS 대기 발령 사태 의미와 또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침에 잠 푹 자고 아침밥 먹고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마음껏 운동도 하고 놀고 싶어요.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성적보다 제 꿈이 무엇인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꿈의 씨앗이 희망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여주세요. 이 캠페인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게릴라 경제 현장 딘치 메뉴를 파는 외식 업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 샌드위치로 간단히 때울까? 뭐 먹을 거야? 이거 샐러드다. 근데 샐러드 이게 뭐야?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 빵 먹을 거면 이런 거 빵 같은 거 먹고. 지금 식사를 하시는 이유 있으세요? 되도록이면 사람들 많이 없는 시간을 좀 찾느냐고 그런 것 같아요. 딘치, 뭐 점저라고 하죠. 이거를 먹고 뭐 토마토 모짜렐라 파니니라고 하는 건데요. 가격 대비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비싸긴 하죠. 일반 백반보다는. 요새 좀 브런치보다는 딘치, 점저가 인기라고 하는데 요즘 실제로 좀 어떤가요? 네. 실제로 이제 3시에서 5시 정도 시간대에 손님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주문을 하세요. 학생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제 20, 30대 분들이나 또 40대, 50대 어머님들도 자주 찾아오시는 편이에요.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대를 피해서 좀 여유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딘치 열풍이 불고 나서 이제 2배 정도 매출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 건강을 생각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단호박 샐러드라든가 이제 뭐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샐러드 종류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SNS에 따고 독방 대기 발령받은 우체국 노조원. 노조 탄압일까 아닐까입니다. 근무 시간 중에 네이버 밴드에 글을 올렸다. 이 이유로 우체국의 시설관리단 노조 집행부 3명이요. 독방에 대기 발령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사 5층에 있는 각각의 독방에다가 있도록 했고요. 책상 하나 그리고 백지를 주고서는 방마다 CCTV로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 중에 SNS를 하는 것이 뭐 업무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니까 좋다고는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이렇게 독방에 머물도록 하고 또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의 최정화 조직국장 그리고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를 차례로 연결해서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수노조에서 우편지부 담당하고 계시는 최정화 조직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우체국 시설관리단 노조 집행부 3명이 독방에서 대기 발령 중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언제 네. 어떻게 일어나게 된 일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1월 17일에 저희가 네. 노동조합을 설립을 했고요. 예. 그 노동조합 설립하고 바로 이틀 뒤에 예. 그 오전에 이제 출근을 했던 노동조합 임원 3인에게 근무 시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네. 이제 당신들이 복무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징계 혐의자로 볼 수 있으니 당장 본사로 들어와서 인사대기를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3분이 한 방에 같이 계셨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인사대기가 문제가 있다. 이거 노동 탄압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바로 그다음부터 이제 한 명씩 방에서 대기하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5층을 벗어나면 안 된다. 당신들 근무지는 5층이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근무지 이탈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독방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당사자 3분은 지금 각각의 독방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작진이 저희가 사전에 연락을 좀 해봤는데 이 3분하고는 전화 연결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방에 각자 계시고요. 네. 네. 뭐 지금 난방도 안 되는 곳이라서 네. 히터 같은 거를 넣어줬는데, 네. 그런 걸 넣어줬다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뭐 책상만 넣어준 게 문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예.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것도 넣어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날도 추운데 난방도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전화 통화도 혹시 막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 전화 통화는 네,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군요. 1월 19일부터네요? 네네,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로.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글을 올린 게 17일이었다면 이게 요일로는 무슨 요일인가요? 아니요. 글을 올린 거는요. 네. 1월 12일입니다. 12일. 네. 17일 날 저희가 이제 설립총회를 하니까 네, 이제 관심 있는 분들 같이 와달라 얘기하면서 1월 12일 날 글을 올렸고요. 네, 그게 이제 오전 11시 15분쯤에 올렸거든요. 11시 15분.
예, 업무 시간 중이기는 하네요. 근데 네, 관행적으로는 업무 휴게 시간이었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뭐 관행적이라고 하는 거는 예. 실제로 이분들이 휴게 시간이 9시 반부터 10시까지 딱 30분, 그리고 12시에서 13시까지 1시간 이렇게가 쉬는 시간이고 나머지는 다 근무 시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에 뭐 글을 그때 쓴 건 아니었고 주말에 써놨던 글을 그때 잠깐 올린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 잠깐 올리는 거 뭐 1분도 안 걸리는 건데.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근무 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을 한 거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회사 측이 얘기한 것은 복무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업무 시간 중에 개인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노조 활동을 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거군요. 그렇죠. 네, 근무 시간 중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네. 그 규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예,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네네. 네. 근데 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나요? 예, 글의 내용은 저희가 17일에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니까. 예. 네, 그때 같이 와서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날짜와 시간, 장소, 네, 이런 것들을 넣은 글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우체국 시설관리단에는 노조가 없었던 모양이네요?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설립총회를 17일 날 해야지 되는데 이 집행부 3명을 대기 발령을 내고 그러면은 노조 설립은 됐어요? 예, 대기 발령은 19일 날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7일 총회 전에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네. 확인서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노조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17일에 만들었더니 19일 날 이제 인사 대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누가 듣더라도 이게 노조 설립을 좀 방해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좀 드는데 사측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네, 사측에 이제 저희가 이제 12일 날 뭐 밴드에 글이 올라가고 나서부터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제 요구가 뭐냐 예.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노동조합 활동이나 가입하는 것을 막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부당노동 행위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단해라. 그리고 이제 대기 인사가 있고 난 후부터는 그거는 이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던 이제 우체국 시설관리단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우체국 시설단 고유의 경영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취업 규칙에 의거해서 상응한 인사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전혀 부당노동 행위나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12시에 우체국 시설관리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던데요. 어떤 네네. 내용으로 하셨나요? 네, 일단은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저희 임원 3분을 바로 이제 현장으로 복귀시켜 달라라는 요구를 했고요. 네. 이제 노동조합 설립 전에 이제 노사 상생이 필요하다면서 계속해서 저희를 회유를 했는데 예. 노사 상생을 정말 원한다면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그런 방해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기 발령 받으신 3분이요. 급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궁금하고 이 대기 발령 끝나면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오실까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 대기 발령 중에는 그 취업 규칙에 보면 예. 임금의 70%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니까 예. 불이익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 이제 징계위나 이런 것들이 벌어진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계 혐의자인 상태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공우수 노조의 최정화 조직국장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우리 그 생생경제에서 노무상담 해주시는 분이시죠. 유성규 노무사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노무사님, 이렇게 근무 시간에 SNS를 한 것이 뭐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래도 이 독방의 대기 발령까지 낼 일인가 좀 궁금하네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과연 이제 회사가 이 SNS 밴드를 잠깐 이용한 노동자한테 징계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도 직장 생활들을 해보지만
집에서 전화가 딱 자기 이제 부인이나 남편 왔을 때 모든 네. 남편과 부인이 지금 업무 시간 중이니까 핸드폰을 꺼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잠깐씩 통화를 하죠. 또는 이제 이메일에 접속해서 그러니까 공적인 이메일만 열어보지는 않죠. 개인적인 네. 이메일도 왔는지도 확인을 하죠. 예.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이런 문제들을 징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집에서 온 전화를 받았냐, 네. 왜 업무 시간 중에 개인적인 이메일을 열어봤느냐, 이런 거 가지고 징계를 하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이제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개인적인 활동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일체 외부 전화도 받지 말고 일체 개인적인 이메일도 열어보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업무만 업무 시간에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수년 동안 회사 창립 이래 쭉 유지되어 왔다면 네. 아마 이 징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직원들은 아무도 안 하는 행동을 이 세 분만 한 것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예. 지금까지 쭉 다른 여타의 회사들처럼 그런 부분들에까지 터치를 하지 않고 좀 사회적 합리적 판단으로 그냥 허용을 해줘온 상황이라고 하면 네. 사실 유독 이분들에 대해서만 왜 밴드에 들어가서 글을 올렸냐 이렇게 네. 징계를 하면 이건 이제 부당 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군요. 예. 예. 더군다나 이게 또 노동자에 만들어지는 시기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노조 탄압 네. 또는 법적으로 부당 노동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상당히 커지는 거죠. 노무사님, 이게 사측에서는요, 사규에 따른 정당한 인사 발령이다라고 했다고 해요. 만약에 그러니까 사규에 징벌사항에 이런 조항,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SNS를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하는 것, 이건 잘못이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되나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서 예. 모두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이제 그 사규에 있다고 해서 그 사규를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하고 예. 어떤 사람에는 적용하지 않고 사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경험칙상으로 예. 사규에 있어도 그동안에 이런 걸 가지고 징계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번에 예. 징계도 문제 삼을 수 없는 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100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99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고 네. 또 회사가 예를 들어 10년 동안 유지돼 왔는데 네. 10년 동안 이런 문제를 허용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지금에 와서 문제를 삼았다면 아무리 사규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은 부당한 징계다 또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독방에다가 한 명씩 있으라고 하고 예. CCTV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 독방에 있는 5층을 벗어나지 말라는 그런 경고거든요. 근무지 이탈로 간주하겠다는 말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인권 침해 가능성도 있는데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 뭐 당연히 뭐 인권 침해인 걸로 판단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CCTV로 감시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그러면 이제 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세 분이 지금 노동조합 위원장에 해당되는 지회장 그리고 부위원장에 해당되는 부지회장 그리고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장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인사발령이 일어난 타이밍이 그 바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난 직후였죠. 네. 그래서 우리 그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보면 이런 이제 노동조합 간부들이나 노동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하지 말라 이런 저러한 행동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부당노동 행위라고 합니다. 이제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그 인사발령이나 징계권을 활용해가지고 노동조합을 괴롭히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면 이제 이것은 노동상권 침해 행위로서 처벌한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사용자가 이런 인사발령이나 징계권 등을 활용해가지고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그 운영에 개입하려는 행동을 하면 처벌한다. 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이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경위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이 두 가지 조항, 이 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했거나 아니면 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지배하려고 했던 행동들 이런 걸로 볼 소지들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 발령을 지금 냈는데 그럼 일을 따로 이렇게 정확하게 주지는 않잖아요, 보통. 근데 백지를 주고
이 노사 상생 방안에 대해서 써봐라 이런 과제도 줬다고 하는데 대기 발령 때 과제를 주기도 하나요? 예, 뭐 다른 회사들에서도 사실은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어라 이렇게 이제 하지는 않고 이제 뭐 일정한 가업을 주거나 아니면 뭐 일정 정도의 뭐 자료 수집과 같은 이제 보조적 업무들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난 직후고 또 이제 노사 간의 이제 갈등이 점점 증폭되는 시기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주제 자체를 보면 상당히 노조 간부들에게 일종의 반성문과 같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예전에 그 국가보안법 사례에서 많이 언급됐던 준법사역서와 같은 그런 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노무사님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들은 약간 과도하고 노조를 탄압하려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셨는데요. 이 지금 노조 집행부 전체가 대기 발령이고 혹시 대기 발령 이후에 해고 조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겠죠. 뭐 회사가 이제 뭐 그 규정은 제가 면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뭐 대기 발령 이후에 이제 그 이 사유 똑같은 사유를 가지고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를 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과거에도 좀 있었나요? 안타깝게도 이제 노사 분규 또 이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이런 사업장들에서 많이 발견되는 유형이에요. 이제 이 사업장이 딱 그렇다라고 딱 우리는 단정을 할 수는 없죠. 내부적인 사건들 경위들만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근데 다른 이제 노동조합 탄압 사업장이나 아니면 노사 분규가 심했던 사업장들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타나던 이제 패턴인 거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였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믹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스 총선은 예상대로 시리자라는 좌파당이 이겼네요. 예.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예, 일단 뭐 제한적인 충격만 있을 것이다. 이런 반응이 좀 많이 있고요. 일단 시장이 좀 놀라야 충격이 있는데 이번 결과를 말씀하셨듯이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시리자가 300석 중에서 거의 150석 가까이 압승을 했는데 이거조차도 지금 다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총선 결과가 나왔을 때 좀 일부 시장에서 좀 혼란이 있었어요. 유로화도 좀 많이 빠지고 뭐 아시아 증시도 좀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오후에는 거의 다 이제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그리스 사태가 뭐 장마라기보다는 소나기 정도에 그칠 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이미 받았고 그 이후에는 좀 괜찮을 거다. 이런 예상들이 좀 많이 있고요. 다만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시리자가 집권을 하면서 그렉시트라고 하는 그 유로존 탈퇴 이거는 하지 않겠다고 뭐 약속을 했는데 이 부채 탕감은 계속 그 트로이카 그러니까 유럽연합 IMF 이런 쪽에다 요구를 하기로 했고요. 또 긴축 프로그램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트로이카와 그리스가 이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 협상 과정에서 뭐 좀 틀어지면 뭐 그리스가 다시 뭐 유로존을 탈퇴하겠다 이런 좀 위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는 조금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리자가 집권했을 때 바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고 뭐 이런 그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씨가 남아 있다고 느껴지는 게요. 이 유로존하고 뭐 국제통화기금 IMF 이런 데가 들어온 트로이카한테 돈을 받으려면 그만큼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선결 과제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하니까. 예, 그걸 안 하겠다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고 또 그거를 공약으로 해서 이 지금 당선이 된 거고요.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정말 진통이 좀 불가피하고요. 이런 과정이 이제 남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비주류라고 하는 이 정당이 이번에 그 유로존에서 처음 이제 당선이 됐고 집권을 했고 그 여파 그런 과정을 본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유로존 전체에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될 가능성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럽은 계속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경기가 너무 침체에 빠지니까 네. 돈을 풀기로 했고요. 엄청난 돈잔치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지금 FOMC가 이번 주에 열리는데 네네. 미국 중앙은행은 어떻게 보고 평가를 내리고 조치를 취할까가 많이 궁금해요. 예, 일단 이제 환율 전쟁이라고 하는 그 큰 테마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유럽이 이제 돈을 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유로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거죠. 되고 예. 반대로 달러 가치는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가 그 최근 한 두세 달간 계속되고 있고 또 유럽이 돈 푸니까 이제 이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에 좀 악영향을 입을 수 있고요. 또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도 어려워지고 또 자산 거품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일종의 이제 옐런으로서도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쯤에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지금 사실상 반 공약을 좀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처럼 달러 강세가 계속돼서 6월 달까지 계속된다면 옐런도 좀 한 발 물러서서 금리 인상을 좀 뒤로 미루지 않을까. 네. 유럽이 이렇게 돈을 풀어서 미국 경제 회복에 좀 차질이 생긴다면 미국도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늦춰가면서 좀 상황을 지켜볼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연준 표현대로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지겠다 이런 네. 좀 표현을 썼는데 앞으로 이 환율 여하에 따라서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그 정책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화제를 좀 바꿔서 보면 작년에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경제적인 성과를 올린 도시가 네. 이 도박의 도시 마카오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어느 정도나 경제적인 성과가 있었던 건가요? 예, 일단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이 조사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고용 증가율이나 국내 총생산 증가율, 어떤 이 증가율을 바탕으로 그 성과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예. 여기서 선진국들은 좀 많이 빠져 있고 이제 중진국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마카오가 이제 1위를 한 거는 이제 카지노를 중심으로 무역과 관광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하고 네. 또 300대 도시 중에서 절반 이상이 중국에 있는 도시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예, 중국 그 경제가 가파르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또 중국 정부가 이 도시화, 그러니까 그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을 도시로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를 하려는 그런 정책 목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중국 도시들이 좀 성장을 많이 한 걸로 좀 나타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 서울보다 대전이 오히려 좀 순위가 높았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 100위 안에 들어서 이제 59위가 됐는데 네. 대전의 1인당 GDP 증가율은 3.0%, 뭐 고용 증가율은 2.6%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장 속도가 이제 가장 빠른 도시가 됐고요. 서울과 인천에 이제 하나로 묶어서 평가를 했는데 서울 이 순위가 105위, 그리고 부산 쪽, 부산 울산 권역은 121위 이렇게 예. 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성장률 이외에도 고용 창출 효과나 이런 것들을 또 따지기 때문에 네네.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이미 이제 도시가 발전하고 미국 네.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위에서 이제 많이 밀려나게 되고 네. 막 성장을 지금 가속도가 붙는 나라들이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도시들이. 그러면 마카오에서는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일자리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일자리가 생겨야지 소비도 하고 그래서 경기가 선순환하고 할 텐데 근데 이게 일자리를 자꾸 뺏는 존재가 생겼잖아요. 로봇. 네. 예, 로봇이 많이 대체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 실업자는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예, 이게 지금 그 각 나라의 정부나 대학 보고서에서 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제 산업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걸 보면 이 로봇 이 보급이 되고 이제 일자리, 그러니까 이 산업화가 자동화가 되면서 호주에서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영국 옥스퍼드 대학도 2013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앞으로 20년 안에 미국에 있는 일자리의 47% 거의 절반 가량이 없어질 수 있다. 바로 이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의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네.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이 많아져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제 현상인데 최근 한 5, 6년간은 그러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제 그 로봇이나 자동화된 이 시스템, 업무 시스템 때문에 그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그런 네. 현상이 많이 있을 거다. 예. 특히 이제 그런 직업군 중에서는 이제 텔레마케터나 보험업자, 또 회계사, 뭐 급여 관리하는 네. 사무원 이런 사람들이 좀 일자리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밖엔 방법이 없겠네요. 네, 그래서 네. 뭐 이제 이런 쪽의 위협을 덜 받는 직업이 이제 뭐 네. 생명공학자, 예. 예술가, 최고 경영자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었습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밖에서는 날씨 때문에, 집에서는 아래층 때문에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 미안한 만큼 더 좋은 것만 주고 싶다면 서울우유 한 잔을 건네보세요. 우유는 몸에 힘을 주고 행복은 마음에 힘을 줍니다. 서울우유.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차종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생생경제 2부 여기까지고요. 내신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